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제가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7분입니다.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걸어가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제가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에 집필했었던 인문학 서적 세 번째 출간작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소개된 내용을 약 25분 정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미국에서는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12월 6일에 대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나폴레옹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유럽 대륙을 약 20년 동안 평정했었던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인데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근대 유럽의 기획자, 또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라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든 평가자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 2020년 4월 1일에 인문학서적 세 번째로 출간했던 제목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자, 그 책에 소개된 내용들에 관하여 제가 최근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 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워털루 전투, 또 나폴레옹이 52세의 생을 마감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유배 생활 등에 관하여 쭉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책에 소개된 내용, 부록에 6편의 부록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록이 나폴레옹의 명언 69가지, 두 번째 부록이 인류의 3대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분 중에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흠모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그 교향곡을 작곡을 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자 결국은 나폴레옹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평범한 인물에 불과하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 원래 제목은 보나파르트 교향곡인데요.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보니까 베토벤 교향곡 3번 제목 표지를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했었는데,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에 즉위를 하자 나폴레옹도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평생 종신제로 죽을 때까지 황제의 권력을 누리겠다라는 그 야심을 드러냈다라고 베토벤이 실망을 하고 악보 표지를 찢어버렸던 일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부록 내용 세 번째가 프랑스의 와인과 꼬냑에 살아있는 영원한 황제 나폴레옹, 또 나폴레옹이 명언을 하기를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록 세 번째에
세상의 술은 제조법에 따라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요. 또 원재료에 따라 과실주와 곡물주로 나뉘는데요. 자, 그래서 원재료 곡물주의 대표주자 보리를 발효하면 맥주가 되고, 그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주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과실주의 대표주자가 포도인데요. 포도를 발효하면 와인이 되고, 그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는데요.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승리할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실 가치가 있다라고 샴페인을 격찬했는데요. 그 샴페인은 탄산 성분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그게 부록 세 번째였고요. 부록 네 번째가, 자, 여기 올림픽공원.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정말 불빛이 멋집니다.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좀 여기 좀 초점이 흐리는데요. 자, 이곳은 초점이 흐려서 다시 한번 초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잡았습니다. 초점을.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기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11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은 서울 기준으로 최저가 11.5도 정도 됐는데요. 내일 금요일 아침은 서울이 최저 영하 4도고, 모레 토요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최저 6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횡단보도에서 건너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록 네 번째가 그러한 세 번째가 와인과 그 다음에 꼬냑, 그 다음에 샴페인에 관하여 언급을 했고요. 네 번째가 바로 나폴레옹의 명언, 뭐라고 명언을 했냐면, 자,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언을 했냐면,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했을 정도로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전이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시절의 나폴레옹 민법전, 이상 세 가지가 세계 3대 성문법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을 나폴레옹 시대에 반포를 했습니다. 1804년 3월 21일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 대략 9달 전 제1통령 시절에 반포했던 게 나폴레옹 민법전, 이른바 프랑스 민법전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록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나폴레옹이 1798년부터 1801년까지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요. 자, 영국이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인도와 영국 간의 연결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던 이집트에 나폴레옹이 원정을 갔습니다. 결국은 3년 원정 기간이 프랑스의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나폴레옹이 원정을 갈 때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또 과학자들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집트 문명의 신비를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 이집트 원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집트 문명의 신비를 많이 밝혔다라는 그 내용이 부록 5번째고요. 그 중에 마지막에 어떤 일화가 소개됐냐면요. 프랑스가 이집트 원정에 갔을 때 열 기구를 가져갔습니다. 열 기구. 그런데 열 기구를 하늘에 띄울 때 아래쪽에서 엄청난 이런 열을 분사를 시켜 가지고 그 압력으로 그 풍선 같은 게 위로 떠오르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처음에 보고 프랑스가 화공작전으로 불무기 화공작전으로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저 열 기구를 띄우나 보다라고 착각 내지 오해를 했었다라는 그러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가서 이집트 문명의 신비를 밝혔다라는 게 부록 5번째고요. 부록 6번째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 부인이었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는데요. 자, 1793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그 1월 달에 국왕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고 9개월 후인 10월 달에는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형이 됐었습니다. 자, 그때 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측근이 앙리앙트 캉팡이라는 그 교육자가 있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최측근 비서 이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 조제핀의 아들과 딸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킨 교육자입니다. 나폴레옹은 26살의 나이에 6살 연상인 32살의 미망인과 초혼을 했죠. 결혼을 처음 한 거고요. 반면에 그 부인 조제핀은 아들과 딸 둘 자녀를 거느린 미망인이었죠. 어떤 남자가 이제 단두대에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대혁명 그 격동의 시기에 남편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버린 그 미망인이 아들과 딸 둘 자녀를 거느린 상태에서 나폴레옹과 재혼을 한 겁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그 유명한 조제핀인데요. 자, 나폴레옹은 초혼이었고 그 조제핀은 재혼이었는데요. 그 재혼할 때 그 조제핀의 기존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 그 두 사람을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의붓자녀죠. 의붓자녀를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측근이었던 이름 앙리앙트 캉팡인가 그 사람이 나폴레옹의 의붓자녀들을 교육시켰던 교육자입니다. 자, 그게 부록 6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가 제가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3번째 출간작, 제목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소개된 부록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부록 중에서도 첫 번째 나폴레옹의 명언 69가지가 있습니다. 부록 첫 번째가 나폴레옹의 명언 69가지가 있는데요. 그 69가지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가는 그 명언 10여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나폴레옹의 명언인데요. 자, 나폴레옹이 1799년부터 1800년까지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갈 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갔습니다. 알프스의 협곡 해발 2500m급 협곡을 넘어갔는데요. 협곡의 이름이 생베르나르도 협곡입니다. 자, 그곳을 넘어서 바로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로 진격을 해서 그 유명한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했었는데요. 자, 그때 알프스를 넘어갈 때 나폴레옹보다 8년 후배 장군, 나폴레옹이 1769년생인데요. 나폴레옹보다 8년 후배인 1777년생 그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답을 했냐? 자네의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그러니까 프랑스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알프스 산맥을 최초로 넘었던 건 나폴레옹이 최초는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탈리아 고대 로마로 진격할 때 알프스를 최초로 넘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 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위인 샤를마뉴 대제, 영어로는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죠. 영어로는 카를로스 대제,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 대제도 서기 9세기에 알프스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66전 전승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수보르프 장군도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인류 최초로 알프스를 넘었던 게 아니라 네 번째로 알프스를 넘었는데요. 5만 명 정도의 병사들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었고, 그래서 해발 2500m급 고지를 넘다 보니까 뭐 마차, 그 다음에 대포 이런 것들 다 분해해 가지고 군인들이 짊어지고 넘었고요. 포신, 대포에 큰 포탄을 넣는 본체, 포신 이런 건 길다 보니까 나귀들이, 말과 비슷한 동물이 나귀죠. 나귀들이 또 노새 이런 동물들이 그 포신을 끌고 넘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그림도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연출된 그림,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 그림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5, 60대 기성세대분들 학창시절에 참고서 완전정복인데요. 완전정복의 표지 그림이기도 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모습, 백마를 타고 그 백마가 앞발을 치켜들고 있는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 그 그림은 연출된 그림입니다. 나중에 궁중화가가 되는 그 신고전주의 작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나폴레옹이 노새를 타고 초췌한 모습으로 알프스를 넘었는데요. 그 사실대로 그리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또 했죠. 나폴레옹이 말을 하면 다 명언이 되죠. 뭐라고 했냐?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대로 초췌한 모습으로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터벅터벅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백마가 앞발을 치켜 세워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상상력의 작품을 그려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렸고요. 그 그림이 한 총 5점 정도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 말이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이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당시 마렌고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갈 때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명언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아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라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자부심에 참 말을 했을 정도로 프랑스 민법전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고요. 그게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를 다 함축하고 있는 근대 시민법의 시초가 되는 민법이 나폴레옹 민법전이고, 그게 독일과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에도 전파돼서 우리 대한민국 민법도 프랑스 민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화려한 이제 시간 한 6분 정도밖에 촬영을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자, 롯데백화점에서 설치해둔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어제 촬영했었던 또 그곳으로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어제 한 3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이곳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휘황찬란한 정말 화려한 그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어제도 이곳에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화려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정말 화려한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영상에서 또 멋진 그러한 그 영상과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 가방을 여기다 두고요. 자, 트리를 배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명언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죽어버린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낫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목숨,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고, 우리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사람이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은 눈을 즐겁게,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지만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훌륭한 장군은 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 올바른 판단력, 용기,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하를 대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의 2년을 내다보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습관의 열매가 맺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맺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을 또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단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2005년도에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극점을 두 번 도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라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성공했다 해서 지나치게 기쁨에 도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일단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거와 비슷한 맥락의 말입니다. 삼성그룹의 인사정책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송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역사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의인불용, 용인